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윤 대통령 4박 6일 일정으로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만 일단 프랑스를 거쳐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뭐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뭐 엑스포 유치 활동 그리고 뭐 세일즈 외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바꿨다. 우리가 사우디를 많이 따라잡았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또 뭐 역전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우디에게 우세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야당 의원들 4분이 부산 엑스포 특위위원들이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한 목소리 내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순방이 3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엑스포, 세일즈, 기업외교.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방문은 역대급의 성과를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 입에서도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평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워낙이 지금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11월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그 순방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뭐 노력이라든가 진정성 있게 이번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평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과는 일단 결과가 나와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대가 담긴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엑스포하고 달리 인정 엑스포이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분들이 아마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11월 달에 갔을 때 170여 개국의 투표에서 부산이 선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갸우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우디가 최근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런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가 거의 오일머니를 뿌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결정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한데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유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좀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도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경제력도 커진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K컬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경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서울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유치했었고 육상대회도 유치했던 경험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단발성으로 큰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근본적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대책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 행사 끝나고 그냥 아무 효과가 없거나 그냥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뭐 윤 대통령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번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강력한 그 유력한 후보국이라는 거는 뭐 주제 사실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계속 노력을 경주하면서 좀 어떤 역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함께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여야 양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몇 가지 화두가 이제 던져진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제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었고, 이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 특권 이 포기를 이제 다 같이 서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례로 짚어보죠. 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표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럼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송갑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안민석 의원은 이거는 의원들 사안마다 다르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 탄압을 지금 받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줄줄이 다 잡혀갈 거다. 왜냐하면 동부터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조사 대상에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야당이 괴멸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혼자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보호 본능이 발휘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불체포 특권 왜 의원들만 저런 특권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권위주의 시대라 독재주의 군부 시대에 민주화 운동하던 인사들을 탄압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 문제와 관련된 부정, 비리, 뇌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을 했을 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불체포 특권 뒤에 약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혁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의원들이 싫어요. 우리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내요. 하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또한 내년 총선에 긍정적으로 발휘할지 본인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선언했더라도 다른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이 목소리가 사실 뭐 친명계, 비명계 가릴 것 없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의원들이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츠러드는 건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재명 대표 선언의 그 취지, 그 의미도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희석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이번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서요. 예. 역시 국민의힘이 선동은 민주당보다 한 수 위다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 서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 서약을 하고 뭘 지키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은 늘 이렇게 말바꾸기 하는 정당이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약속했는데 지금 안 지키는 정당이야. 뭐 이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약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최근의 사례로 보면은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난 8일 그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합의했었잖아요. 오염수 청문회하고 선관위 국정조사 하겠다 그랬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바로 다음날 엎어버렸잖아요. 그거 서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한테는 서약해라, 약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궁색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좀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반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검찰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소권 갖고 있는 검찰인데 검찰이 기소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건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이 영장 청구할지 말지도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사할지도 말지도 검찰이 결정하는 거고요.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당연히 심사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장의 90%는 나오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다 기울어져가지고 다 때리고 기울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공정하니 가서 심판받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싹 도외시하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니까 무조건 내려놔야 돼.
이런 당이론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그냥 방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비판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선언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는 곳이 검찰이잖아요. 예. 수사하고 피의 사실 막 흘리면은 이미 다 유죄 판결이 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검찰하고 싸울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으나 어찌됐든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유죄 심증이 생긴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당의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렸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나 아니면 자기의 선택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앞서 장 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영장심사 받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국민적 정서 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특권이 해당된다 그러면 헌법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다 내려놔라. 그게 내려놓는 게 맞는 거니까 아무것도 방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 의원 전원 서약을 얘기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약속한 서약한 의원이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0명이 이제 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은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야. 네. 설사 체포 동의안이 날라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영장실질심사 가갖고 받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현행법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바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은 무조건 저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은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나는 포기할게요라고 해서 저렇게 절차와 시스템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렇게 그냥 포기한다라는 의미는 다 그냥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우리 당 의원들은 다 가결에 표를 던질 거야. 예.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거야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러한 인사 문제와 관련된 표결은 다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또 이제 부결표에 던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대국민적인 서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이제 뭐 우리는 이건 포기하겠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야당은요 권력이 없잖아요. 물론 네. 국회 내에서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도덕적인 명분 그리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해요. 국민 다수는 부정, 비리, 부패,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 불체포 특권 저 포기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이 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좀 억울하고 검찰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인식을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선거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님도 나중에 가서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키겠다고 서약하라고 하고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는 것, 그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으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 특히 이제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국회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무조건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국민의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의석 지형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국민의힘이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임기 말쯤 돼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부정부패나 이런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국민의힘이 전부 다 찬성표 던질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이미 시간 지나서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질 거야. 이렇게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원들이 나는 그냥 영장심사 받으러 갈래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정치적 의미로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 문제에 대한 그 국회 투표는 이제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럼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무기명 투표를 이제 기명 투표로 하는 방안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저는 기명 투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의원들이 이런 뭐 선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투표한다든지 아니면 예. 상임위원장도 투표를 하고 국회의장도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제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의원들이 그래 알았어요. 원론적인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찍었네 안 찍었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되게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뭐 투표 행위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무기명이라는 보호막에 숨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개정해서 모든 투표 행위는 기명으로 한다라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명 투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장 소장님의 네. 의견이시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바꿨을 경우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소신 투표를 또 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론이라고 보통 당론을 결정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비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각자가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냐. 자기 뜻대로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당론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대통령제하고 지금 의회하고 충돌하는 어떤 제도적 모순에서도 찾고 있기도 하던데요. 만약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투표를 한다고 치죠.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표 던질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표 던질 의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낙인 찍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장 수장이 굉장히 국민 여론을 잘 읽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자꾸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날지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이 출제 경향,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런 거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여야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도 자녀분을 아마 네. 예, 두고 계신 그 입장에서 좀 관심 깊게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기본 취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내용을 두고 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본 방향과 원칙은 맞아요. 저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이나 교육부 수장이 다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냥 3년 아니면 6년 교과 과정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이번 수능은 다 풀 수 있어요. 라고 교과서에만 충실하게 공부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원칙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됐지, 이번에 뭐 교육부 장관이 잘못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받고 있어.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랑 다른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 당국자나 국민의힘에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부적절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대통령을 욕보이는 그런 행동과 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장관 30년 넘게 교육계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전에 교육부 장관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학생들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은 옳지 않은 대통령 보호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는 킬러 문제,
쉬운 수능 이 문제를 떠나서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몬다고 악마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부랑 서로 잘 연구해서 국가 백년지 대계 이거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2 때 그 사람들이 고3 때 입시시험 볼 수 있을 때처럼 4년 전에 미리미리 발표해야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작스럽게 바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선전선동 괴담이다라고 하고 예. 학원가에 있는 분들은 진보 진영 카르텔에 엮여 있어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좀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황을 수습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네.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뭐 정면 비판을 이제 가하기도 했고요. 그걸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럼요. 또 좀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검사 스타일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공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가서 조사하고 먼저 가서 윽박 지르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범죄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국민들이잖아요.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교육 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서 어떻게 비롯돼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교육 줄이자고 많은 국민은 다 동의하겠죠. 허리가 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사교육 대책 얼마나 많이 내놨습니까?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자체나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제 끊임없이 아주 소수만 살아남고 그 소수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교육만으로 바로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펴려면은 전반적인 문제들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두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던가 수능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그럼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첨단기법으로 뭐 고도화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별력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불쑥 대통령이 이건 카르텔이야 어려운 문제 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다 맞추려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죠. 대통령 입에 모든 게 다 맞춰지는 이런 현상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사회잖아요. 근데 사다리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초3, 중1 사실상 일제고사 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각 학교별 경쟁 붙이고 학생들 간의 경쟁 붙이면 또 사교육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자사고 특목고 그대로 또 유지한다면서요. 그거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전부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가방 여행 가방처럼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책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요. 근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학교들은 계층화 시켜놔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공교육 자율형 공교육 고등학교를 또 만든대요. 지방에다가 만들어서 지역 명문고를 키우겠대요. 그럼 그 명문고 가기 위해서 전부 사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허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문제만 쉽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대안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런 얘기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 한마디에 전부 다 지금 문제 내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킬러 문항이 안 된다니까 중킬러 문항, 준중킬러 문항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판에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올해 수능 끝나고 나면 전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그 문제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문제는 좀 그 세부적인 문제다. 그것만으로는 이제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지금 그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26일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의 지난 3년간의 예시까지 해서 다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제 추가 발표라든가 앞으로 이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이제 주의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